영국이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매일 아침 신문을 펼치면 도둑질, 사기, 폭력 사건들이 지면을 가득 채우고 있죠. 하지만 얼마 전 제가 기획한 영국과 한국의 시민의식을 비교하는 방송을 보고 한국의 중학생 때문에 모두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찾아내야 하는 BBC 지역 방송국의 프로듀서 클레어 윌슨입니다. 36살, 런던 태생이고 저널리즘을 전공했어요. 5년째 BBC에서 시사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지만 최근엔 성과가 그리 좋지 않네요. 오늘도 창밖으로 내리는 런던의 가을비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리창에 맺힌 빗방울처럼 내 마음도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시청률 보고서를 한 번 더 들여다보니 기분이 더 우울해졌죠. 또 하위권이네요. 내 옆자리에 루카스가 말했어요. 그는 내 조수로 일한 지 1년 된 영리한 청년입니다. 4번째 연속이에요. 이대로라면 부서 축소 대상에 오를 수도 있겠네. 걱정이 목소리에 묻어났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클레어. 루카스가 커피잔을 들며 말했죠. 나는 지난 몇 주간 구상해온 기획안을 다시 꺼내보았어요. 현대 영국 사회의 도덕성,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이 나라의 사회 문제와 시민의식을 진지하게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이런 무거운 주제보다 가볍고 재미있는 콘텐츠에 더 끌리는 것 같았어요. 회의실에는 우리 팀원 5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크는 날카로운 눈을 가진 촬영 감독이에요. 40대 중반으로 현실적인 시각을 항상 제시하죠. 소피는 데이터와 사실에 기반한 의견을 내놓는 리서처고, 제니는 섬세한 손길을 가진 편집자예요. 그리고 루카스, 그는 항상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내 든든한 지원군이죠. 런던 시민들의 도덕성을 테스트하는 실험 카메라를 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제안했어요. 길에 지갑을 떨어뜨려 두고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본다든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길가에 두고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지 관찰하는 거예요. 흥미롭네요. 소피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비슷한 실험들의 결과를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무관심하거나 외면하죠. 바로 그 점이 문제예요. 내가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으로 변했는지 보여줄 수 있다면 시청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마크는 머리를 긁적이며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족함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들은 희망을 원하죠.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의견을 내놓았지만 결국 내 제안으로 실험 카메라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어요. 내 안에 오랜만에 열정이 되살아났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내 커리어를 구할 수도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죠. 그날 저녁 내 아파트로 돌아와 노트북을 펴고 기획안을 다듬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런던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 속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도덕적 가치관과 행동 방식을 카메라에 담아내는 일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이번 프로젝트가 단순한 방송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영국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내 경력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르는 이 도전에 나는 모든 것을 걸기로 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웨스트민스터 브릿지 위에 서 있으니 몸이 떨렸어요. 런던의 상징적인 이 다리에서 우리 팀은 첫 번째 도덕성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마크는 숨겨진 카메라를 설치했고 소피는 관광객으로 위장한 채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루카스는 연기자 역할을 맡았죠. 준비됐어? 내가 무전기로 물었습니다. 모든 카메라 준비 완료했습니다. 마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루카스는 평범한 시민으로 보이는 옷차림으로 다리 위를 걸어가다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지갑을 실수로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계속 걸어갔습니다. 지갑 안에는 현금 50파운드와 가짜 신분증, 그리고 연락처가 들어 있었죠. 나는 숨죽이며 지켜보았어요. 첫 번째 행인은 지갑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행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세 번째 사람은 지갑을 발견하고 주변을 둘러보더니 재빨리 주워 자신의 가방에 넣고 사라졌죠. 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카메라 3번, 그 사람 따라가. 내가 지시했어요. 이후 2시간 동안 실험을 반복했지만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10번의 실험 중 8번은 지갑이 돌아오지 않았고 2번만 선한 시민이 루카스를 뒤쫓아 지갑을 돌려주었어요. 내 머릿속엔 이미 방송 리포트의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사라진 도덕성, 현대 영국의 자화상. 다음 날 우리는 노숙자 행세를 한 배우를 길가에 앉혀두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연출했어요. 수백 명의 행인 중 단 6명만이 멈춰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대부분은 시선을 피하거나 빠르게 지나갔죠. 내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세 번째 실험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공원 벤치에 놓아둔 노트북과 가방은 불과 15분 만에 사라졌고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개입하기를 꺼렸습니다. 결과를 기록하면서 내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히 방송을 위한 실험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 같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우리 팀의 분위기는 침울했어요. 난 촬영한 영상을 돌려보며 깊은 실망감에 빠졌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죠. 대도시 사람들의 무관심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은 몰랐어. 내가 창백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도덕적 붕괴 같아. 마크는 카메라 장비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이런 결과로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힘들 것 같네요. 시청자들은 더 우울해질 뿐이죠.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내 기획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느꼈어요.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으로는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수많은 생각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루카스가 조용히 의견을 내놓았어요. 비교 대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영국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전 세계적인 현상인지 확인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떤 나라를 생각하고 있어?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기사에 따르면 한국은 분실물 반환율이 매우 높다고 해요. 시민의식과 도덕성 측면에서 우리와는 다른 문화를 가진 것 같습니다. 루카스가 태블릿을 꺼내 통계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내 눈이 빛났습니다. 영국과 한국의 대비. 흥미롭네. 문화적 차이에 대한 탐구도 될 수 있고 예산이 문제가 될 텐데. 마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방송국 국제협력 프로그램에 지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희망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BBC 세계문화 탐구 시리즈와 연계할 수도 있고. 회의는 갑자기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한국에서의 촬영 계획과 필요한 준비 사항들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실패로 보였던 프로젝트가 오히려 더 큰 기회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 난 방송국 책임자에게 프로젝트 변경안을 제출했고 예상보다 빠르게 승인을 받았어요. 3주 후, 우리 팀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내 가슴속에는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이 여정이 우리의 프로그램과 내 커리어를 바꿀 수 있을까? 한국에서 우리는 어떤 도덕적 풍경을 만나게 될까? 머릿속에 수많은 물음표가 떠다녔습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은 처음이라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깨끗한 도로와 질서 정연한 교통 흐름, 그리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승객들. 표면적으로는 런던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았지만 이곳의 시민의식은 정말 영국과 다를까? 클레어, 계획대로 진행하는 거죠? 루카스가 물었어요. 그래, 먼저 지갑 실험부터 해보자. 사람들이 많은 곳이 좋을 것 같아. 우리는 현지 가이드인 지민의 추천으로 용산역에서 첫 실험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지민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대학생으로 우리의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잃어버린 물건을 돌려줄 거예요. 지민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용산역은 분주했어요. 출퇴근하는 사람들, 쇼핑객들, 관광객들로 북적였죠. 우리는 평범한 가죽 지갑에 2만 원약 13파운드과 가짜 학생증, 그리고 연락 가능한 번호를 넣어뒀어요. 루카스가 실수로 지갑을 떨어뜨리고 걸어가는 역할을 맡았죠. 준비됐어? 내가 무전기로 물었습니다. 완벽해요. 카메라 모두 작동 중입니다. 마크가 대답했어요. 첫 실험은 오전 10시에 시작됐어요. 루카스가 사람이 많은 곳을 지나며 지갑을 떨어뜨렸습니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놀랍게도 첫 번째 지나가던 중년 여성이 즉시 지갑을 발견하고 저기요 라고 루카스를 불렀습니다. 루카스는 계획대로 못 들은 척하고 계속 걸어갔어요. 그 여성은 잠시 망설임 없이 루카스를 쫓아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죠. 나는 그 광경을 모니터로 지켜보며 놀란 눈을 깜빡였어요. 방금 이 지갑을 떨어뜨리셨어요. 당신 거죠? 루카스는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몰랐네요. 우리는 이 실험을 5번 더 반복했어요. 믿기 힘들게도 6번 중 5번이나 지갑은 즉시 주인에게 돌아왔습니다. 한 번만 젊은 남성이 지갑을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그 뒤에 오던 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지갑을 주었죠. 이건 정말 예상 밖이야. 내가 중얼거렸어요. 영국에서는 10번 중 8번이 도난당했는데 여기서는 6번 중 5번이 돌아왔으니까요. 한국 사람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CCTV가 많아서 그렇죠.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확실히 보안 카메라가 많았지만 그것만으로 이런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더구나 우리가 본 행인들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감시 때문이 아니라 진정으로 도움을 주려는 것처럼 보였죠. 실험을 마친 후 우리는 근처 카페에 모여 결과를 논의했습니다. 마크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큰 역이니까 그렇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다른 상황에서도 실험해보자. 내가 제안했어요. 인적이 드문 곳에서는 어떨까? 소피가 태블릿으로 뭔가를 검색하더니 말했습니다. 서울의 분실물 반환율은 80%가 넘는데요. 영국의 경우 약 40% 정도고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내 노트에 이 통계를 적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차이가 문화적인 것인지 아니면 사회 시스템의 차이 때문인지 궁금했습니다. 어쩌면 두 가지 모두일 수도 있겠죠. 다음은 뭘 해볼까요? 제니가 물었어요. 좀 더 도전적인 실험을 해보고 싶어. 가치 있는 물건을 인적이 드문 곳에 놓아두고 관찰해보자. 우리는 다음날 실험 계획을 세우며 카페에 더 오래 머물렀어요. 내 마음속에는 기대와 궁금증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정말 문화적 차이인지 더 알아보고 싶었어요. 영국에서의 실망스러운 결과 이후 이곳에서는 새로운 관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걸으며 서울의 밤 풍경을 감상했어요. 밝은 네온사인과 분주한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이 도시와 그 시민들에 대해 더 알고 싶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방송 소재를 넘어 내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돌아보게 만드는 여정이 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호텔 창문을 열고 서울의 아침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어제의 실험 결과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진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정직한 걸까? 아니면 우리가 특별한 상황만 목격한 걸까? 어제 결과는 솔직히 놀라웠어. 아침 식사를 하며 마크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크 말대로 사람이 많은 곳이라 그랬을 수도 있죠. 소피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민들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했을 거예요. 다른 환경에서는 어떨지 봐야 해요. 그의 말에 일리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지켜보는 눈이 많을 때 더 바르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는 더 도전적인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 가치 있는 물건을 두고 얼마나 오래 남아있는지 지켜보자. 내가 제안했어요. 지민의 도움으로 우리는 인적이 드물지만 사람들이 가끔 지나다니는 홍대 근처의 조용한 골목을 찾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작은 공원의 벤치 위에 노트북 가방과 스마트폰을 놓아두기로 했어요. 이거 꽤 위험한 실험 아닌가요? 지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런 비싼 물건을 런던에서는 15분도 안 되어 사라졌어. 여기선 얼마나 걸릴지 궁금하네. 우리는 오전 11시에 실험을 시작했어요. 노트북 가방 안에는 오래된 노트북 실제로 작동하는 과 전자기기처럼 보이는 몇 가지 물건을 넣었죠. 스마트폰도 작동하는 중고품이었고요. 우리는 벤치에서 약 50m 떨어진 카페에 자리를 잡고 모니터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30분이 지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몇 명의 행인이 벤치 옆을 지나갔지만 대부분은 물건들을 힐끗 보고 지나칠 뿐이었습니다. 믿기 힘드네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시간, 3시간. 믿기 힘들게도 노트북과 스마트폰은 여전히 벤치 위에 그대로 있었어요. 오후 3시경, 한 노인이 벤치에 앉았다가 물건들을 보고 잠시 살펴보더니 다시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데 런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래도 기다려봐요. 마크가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결국 가져갈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계속 흘러도 물건들은 그대로였어요. 오후 5시가 되자 사람들의 왕래가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그때 한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벤치에 다가갔어요. 내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드디어 뭔가 일어나는 것 같아. 내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 학생은 주변을 둘러본 후 노트북 가방과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어요. 어쩐지 속이 시원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결국 어디서나 같은 걸까? 따라가 볼까요? 루카스가 물었어요. 그래. 어디로 가는지 보자.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 학생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그 아이는 가까운 경찰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눈을 의심했어요. 정말로 그 아이는 경찰서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믿을 수 없네. 지민은 빠르게 경찰서로 들어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잠시 후 그녀가 놀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학생이 분실물을 신고했대요. 주인을 찾아달라고요. 우리 모두 말문이 막혔어요. 6시간 동안 벤치에 있던 귀중품을 찾아 경찰서에 맡기다니.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뷰해 볼 수 있을까? 내가 물었어요. 지민은 경찰과 학생에게 우리의 실험에 대해 설명하고 허락을 구했습니다. 다행히 그 학생과 경찰 모두 인터뷰에 동의했어요. 왜 그 물건들을 경찰서에 가져왔나요? 내가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지민이 통역해 주었어요. 그 학생은 민재라고 했죠. 15살 중학생이었습니다. 누군가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려서 지금쯤 걱정하고 있을 것 같았어요. 경찰서에 맡기면 주인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혹시 가져갈 생각은 없었나요? 루카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제 물건이 아닌데요. 어떻게 가져갈 수 있겠어요? 그 순간 나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을 돌려준다는 행동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건 민재에게는 당연한 일이었고 그의 대답은 진심이었어요. 내 고정관념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우리 팀은 조용했어요. 각자 오늘의 경험을 곱씹고 있었죠.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정말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우연인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이건 분명 의미 있는 차이였습니다. 호텔 회의실에서 우리 팀은 지금까지의 실험 결과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벽에는 런던과 서울의 실험 데이터가 나란히 붙어 있었죠. 그 차이는 명백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예상하지 못했어. 내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너무 극명한 차이라서 거의 믿기 힘들 정도야. 소피는 태블릿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지갑 실험에서 영국은 20% 반환율, 한국은 83%, 노트북 실험에서 영국은 15분 만에 도난, 한국은 6시간 후에도 안전했고 결국 경찰서로 가져다 주었죠. 이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예요. 그래도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해요. 마크가 말했어요. 2실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크 말이 맞아. 내가 동의했어요. 다른 실험도 해봐야 할 것 같아. 어떤 걸 해볼까? 루카스가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비율은 어떨까요? 영국에서도 시도해봤으면 재미있었을 것 같네요. 지민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건 한국에서는 너무 당연한 일이라 실험 가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양보하니까요. 정말? 내가 놀라서 물었어요. 물론 지하철이 너무 혼잡할 때는 예외지만 보통은 그래요. 학교에서부터 그렇게 배우니까요. 그 말에 나는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가 본 행동의 차이는 어쩌면 교육과 문화적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재와 더 이야기해보고 싶어. 내가 말했어요. 그 아이의 부모님이나 선생님과도 대화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지민이 도움을 주었고 다행히 민재의 부모님이 인터뷰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다음 날 오후 우리는 민재의 집을 방문했어요. 아담한 아파트였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민재의 어머니는 차를 내어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오히려 저희가 당황스럽네요. 지민이 통역해 주었고 나는 놀랐어요.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요? 귀중품을 발견하고 경찰서에 신고하는 건 정말 훌륭한 행동이에요. 그건 당연한 일이죠. 민재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남의 물건은 절대 가져오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우고요. 민재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들이 항상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분실물을 발견하면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에 맡기라고요. 나는 민재의 학교 생활과 교육에 대해 더 물어보았어요. 그는 학교에서 도덕 교육을 받고 봉사활동도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공동체 의식과 타인 존중에 대해 자연스럽게 배운다고 했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단순히 착한 행동을 하는 몇몇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스템적인 교육과 문화적 가치관이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클레어,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루카스가 물었어요.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한국만의 특수한 현상인지 아시아 문화권 전체의 특성인지 궁금하네.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실험을 해보는 건 어떨까? 마크가 관심을 보였어요. 중국이나 일본은 어떨까요?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도 유사한 부분이 있잖아요. 좋은 생각이야. 방송국에 추가 예산을 요청해 볼게. 이건 정말 가치 있는 비교가 될 것 같아. 그날 밤 나는 노트북을 펴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정리했어요.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는 단순히 영국 사회의 도덕적 붕괴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문화권의 긍정적인 측면을 탐구하고 우리가 배울 점을 찾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었어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내 안에 뭔가가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다큐멘터리를 넘어 이 여정은 내 자신의 세계관을 바꾸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다른 문화를 판단하려 했던 내가 이제는 오히려 배우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선함은 어디에나 있지만 그것을 지키고 키우는 방식은 다를 수 있다. 내가 노트에 적었어요. 이것이 우리 다큐멘터리의 핵심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방송국의 추가 예산 승인이 생각보다 빨리 났어요. 나는 놀랐지만 기뻤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의 촬영 결과가 본부의 관심을 끌었나 봐요. 우리는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에서도 동일한 실험을 진행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정말 글로벌한 프로젝트가 되었네. 비행기 티켓을 확인하며 루카스에게 말했어요. 처음엔 런던의 작은 다큐멘터리였는데 클레어가 좋은 방향으로 이끌었어요. 루카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발견이 없었다면 이런 확장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베이징에 도착한 우리 팀은 현지 통역사 리웨이의 도움을 받아 곧바로 실험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서울과 런던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갑 실험과 노트북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예상과 달랐어요. 베이징의 지갑 반환율은 약 10%로 런던보다는 높았지만 서울보다는 현저히 낮았습니다. 노트북 실험에서는 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공원 벤치에 놓아둔 노트북과 스마트폰은 불과 15분 만에 사라졌습니다. 이건 런던과 서울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되네요. 소피가 데이터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문화적 차이뿐만 아니라 도시의 특성이나 경제적 요소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마크가 의견을 냈습니다. 베이징에서의 실험을 마치고 우리는 도쿄로 향했어요. 일본에서는 현지 프리랜서 카메라맨 타케시가 합류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시부야와 우에노 공원에서 실험을 진행했죠. 도쿄에서의 지갑 실험 결과는 서울과 비슷하게 높은 반환율을 보였어요. 약 75%의 지갑이 주인에게 돌아왔습니다. 나는 희망을 느꼈어요. 하지만 노트북 실험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클레어, 큰일 났어요. 소피가 다급하게 내게 전화했어요. 우리 장비가 실제로 도난당했어요. 뭐라고? 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실험을 위해 우에노 공원에 설치해둔 숨겨진 카메라 장비 2대가 사라진 것이었어요. 게다가 마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백팩에 있던 촬영 장비도 도난당했습니다. 말도 안 돼. 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경찰에 신고했어? 이미 했어요. 하지만 찾을 가능성은 낮대요. 소피의 목소리에 좌절감이 묻어났습니다. 도쿄 경찰서에서 도난 신고를 하는 과정은 길고 복잡했어요. 언어 장벽과 서류 작업, 그리고 보험 문제까지. 우리 팀은 지쳐갔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촬영 자료의 일부가 담긴 메모리 카드를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타격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팀원들의 표정은 어둡고 지쳐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제니가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자료만으로도 충분할까요? 자료는 충분하지만 일본에서의 실험이 완전하지 않아요. 소피가 말했습니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으려면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해요. 마크는 카메라 장비 목록을 확인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장비 손실이 커요. 방송국에 어떻게 설명할지 걱정됩니다.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의 열정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팀원들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는 건 어떨까요? 마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지금까지 모은 자료만으로도 좋은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루카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산도 문제고 장비 손실도 있고 더 이상 무리하는 건 위험할 수도 있어요.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누구보다 이 프로젝트에 열정을 쏟았지만 팀원들의 사기와 안전도 중요했습니다.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어요. 내일 영국으로 돌아가기로 하자. 내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서 좋은 다큐멘터리를 만들 거야. 팀원들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어요. 아마도 그들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나 봐요. 나는 내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의 자료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런던, 서울, 베이징, 그리고 일부 도쿄의 영상들. 이것들을 어떻게 하나의 이야기로 엮을 수 있을까?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나는 한국에서 만난 민재의 인터뷰 영상을 다시 보았어요. 그의 진솔한 말과 표정, 그리고 부모님의 이야기. 이 모든 것이 갑자기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남의 물건은 가져오면 안 되니까요. 민재의 이 간단한 문장이 계속 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던 이야기는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국가별 도덕성 비교가 아니라 어떻게 사회가 도덕적 가치를 가르치고 유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내일 팀과 이 새로운 관점을 공유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침 비행기를 타기 전
나는 팀원들을 호텔 로비에 모았어요.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맑아진 느낌이었습니다. 다들 짐 챙겼어? 내가 물었어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집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조금은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비행기 타기 전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어젯밤에 자료를 다시 검토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노트북을 펴고 민재의 인터뷰 장면을 틀었어요. 화면 속 민재는 수줍게 웃으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남의 물건은 가져오면 안 되니까요. 이 한 문장에 우리 다큐멘터리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해. 우리는 처음에 영국 사회의 도덕적 붕괴를 보여줘야 했지만 지금은 다른 이야기를 발견했어요. 루카스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야기요? 도덕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야. 내가 설명했어요. 한국에서 민재와 그의 부모님을 만나면서 나는 도덕적 행동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교육과 사회 시스템의 결과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들에게는 분실물을 돌려주는 게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었죠. 정확해. 내가 동의했어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 다큐멘터리의 방향을 바꿔보면 어떨까? 단순히 영국은 도덕성이 떨어지고 한국은 높다가 아니라 어떻게 사회가 도덕적 가치를 가르치고 유지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마크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경험한 도둑맞은 장비 같은 부정적인 경험도 이야기의 일부로 녹여낼 수 있겠네요. 완벽한 사회는 없으니까요. 맞아. 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떤 사회든 문제는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사회가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는가죠. 팀원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피곤함 속에서도 새로운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편집 방향을 어떻게 잡을까요? 제니가 물었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시민의식에 더 초점을 맞추자. 내가 제안했습니다. 민재와 그의 부모님, 학교 선생님들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구성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실험 결과들을 보여주면서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탐구하는 거지. 소피가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어요. 제가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한 추가 자료를 찾아볼게요. 특히 도덕 교육과 시민의식 형성에 관한 부분으로요. 좋아. 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새로운 구성안을 만들어보자. 지금까지의 자료를 다시 보면서 어떻게 이 새로운 관점으로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거야.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열정으로 작업을 시작했어요. 나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이 여정이 내게 가져다준 변화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청률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려 했지만 이제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노트북에 새로운 제목을 적어보았습니다. 도덕의 교실 한국에서 배우는 시민의식의 힘. 이전에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접근에서 이제는 배움과 희망의 메시지로 바뀌고 있었어요. 롱던에 도착한 후 우리는 바로 편집실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영상 자료를 펼쳐놓고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런던 거리에서의 실패한 실험들, 한국에서의 놀라운 발견들,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다양한 반응들. 이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편집 작업이 진행되면서 나는 민재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구성했어요. 그의 자연스러운 도덕적 행동이 어떻게 교육과 사회적 가치관에서 형성되었는지 보여주는 방식으로요. 또한 한국 학교의 도덕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의 협력 방식을 추가 자료로 수집해 포함시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니야. 나는 팀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담긴 이야기야. 어떻게 우리 사회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싶어. 방송 전날 나는 BBC 사무실에서 마지막 편집본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지난 몇 주간 우리 팀은 밤낮 없이 작업했고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도덕의 교실 한국에서 배우는 시민의식의 힘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드디어 완성되었죠. 긴장되나요? 루카스가 커피 2잔을 들고 내 책상으로 다가왔어요. 당연하지. 처음 기획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으니까. 하지만 훨씬 더 좋아졌어요. 루카스가 말했죠. 클레어가 처음 의도했던 것보다 더 의미 있는 메시지를 담게 되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영국 사회의 도덕적 문제를 비판하려 했지만 이제는 다른 문화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이야기로 변화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민재의 미소 띤 얼굴이 보였어요. 그 아이의 자연스러운 선한 행동이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죠. 방송국 책임자가 미리 보기를 매우 좋게 평가했대요. 소피가 문자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내가 놀라서 물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이런 방향 전환에 대해 방송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했거든요. 네, 시의적절하고 깊이 있는 다큐멘터리라고 했대요.
특히 단순히 비판에 그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을 높이 샀다고 해요. 그 말에 내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오랜만에 진정한 성취감을 느꼈어요. 다음 날 저녁 다큐멘터리가 BBC에서 방영되었습니다. 나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청했어요. 화면에 내 이름이 나타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다큐멘터리는 런던 거리에서의 실험으로 시작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지갑들, 사라지는 노트북, 무관심한 행인들, 그리고 화면은 서울의 밝은 거리로 전환되었어요. 민재와 다른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선행, 그리고 그들의 진솔한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민재의 학교 교실에서 촬영한 도덕 수업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아이들이 시민의식과 공동체적 가치에 대해 배우고 실제 상황에서 연습하는 모습을 담았죠. 또한 한국의 분실물 센터와 그곳에 쌓인 수많은 물건들, 그리고 높은 반환율에 대한 통계도 포함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영국으로 돌아와 우리가 한국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탐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어요. 특히 학교 교육과 사회적 가치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내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동료들과 친구들의 축하 메시지였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샵도덕이 교실 해시태그가 트렌딩이에요. 루카스가 흥분해서 전화해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다큐멘터리가 예상보다 훨씬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여러 교육단체와 시민단체에서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교육부 장관이 트위터에서 이 다큐멘터리를 언급하며 학교 도덕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해요. 방송국 책임자인 마이클이 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클레어, 정말 훌륭한 작품이었어요. 처음 기획안과는 완전히 달라졌지만 오히려 더 의미 있는 다큐멘터리가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내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후속 작품을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마이클이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시민의식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는 시리즈요. 아니면 다른 나라의 성공적인 사례들도 찾아볼 수 있고요. 나는 놀라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이미 몇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있어요. 그날 저녁 나는 민재와 그의 부모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성공적으로 방영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그들의 도움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어요. 또한 영국의 많은 시청자들이 민재의 이야기에 감동받았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죠. 답장은 다음 날 아침에 왔어요. 민재의 부모님은 우리의 성공을 축하해 주셨고 민재는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몇 주 후 우리 팀은 새로운 다큐멘터리 시리즈 글로벌 교실 세계에서 배우는 삶의 교훈을 기획하기 시작했어요. 이 시리즈는 전 세계 다양한 문화권의 교육 시스템과 사회적 가치관을 탐구하는 내용이었죠. 내 책상 위에는 민재가 보내준 작은 선물이 놓여 있었어요. 한국 전통 부채와 함께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클레어 씨,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어서 기쁩니다. 언젠가 영국에서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나는 새로운 에너지와 목표를 가지고 다음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다큐멘터리 제작을 넘어 내 자신과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로 이어졌어요. 어쩌면 작은 변화들이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희망이 가슴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모든 큰 변화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 내가 새 다큐멘터리의 첫 페이지에 적었어요. 민재의 작은 선행처럼 우리 각자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는 다시 한번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도록 사연 제보 부탁드립니다.